딸이 결혼해 살 집을 인테리어하던 철민이 보여준 영상 하나는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내 딸을 세상에서 가장 아껴준다던 예비사위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집에서 다른 여자와 내 딸을 조롱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에게 상처를 준 이 나쁜 놈을 이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김말순이에요. 올해 68이죠. 시장 한복판에서 쌍둥이 숯불갈비라는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건물주 소리도 듣지만 30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테이블 4개짜리 국밥집 하나 겨우 꾸려가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금빛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눈발이 날리는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장사가 한창 바쁠 시간인데 가게 앞 솥단지 옆에 조그만 녀석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삐쩍 마른 몸에 낡아 빠진 점퍼를 입은 소년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딱 봐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보였어요. 그 아이가 솥뚜껑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팔짱을 낀 채 몸을 웅크리고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도 사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 제가 소리쳤더니 그 애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다시 손짓하며 불렀죠. 얼른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소년이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석자리에 앉히고 제일 큰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소고기를 국물이 넘칠 만큼 푸짐하게 담아서 앞에 탁 놓았죠. 김치, 깍두기, 겉절이까지 한 상 가득 차려줬어요. 먹어. 그랬더니 그 애가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굶주림과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배고파서 남의 집 부엌 앞을 서성이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이자까지 쳐서 받을 테니까. 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수저를 그의 손에 쥐어줬어요.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급하게 먹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목이 메는지 사레가 들릴 정도였죠. 제가 물을 떠다 주면서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빼앗아가. 그날 이후로 그 소녀는 매일같이 우리 가게에 나타났어요. 아침마다 와서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돕고 김치통을 옮기고 쓰레기를 버리고 갔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다요. 그의 이름이 강철민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다니면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밤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제가 물었죠. 친척들은 밥도 안 줘? 철민이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얹혀 사는 주제에 밥까지 축낸다고 눈치를 줘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철민이를 진짜 제 자식처럼 챙기기 시작했어요. 학교 등록금이 밀렸다는 소리를 듣고 몰래 학교에 찾아가서 냈죠. 급식비도 제가 댔어요. 겨울에 얇은 점퍼 입고 오면 두꺼운 패딩을 사서 입혔고요. 철민이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대신 더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죠.
세월이 흘러 철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어요. 졸업식장에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부모님 대신 꽃다발을 들고 간 제가 철민이에게 꽃을 건네는 순간 그 녀석이 와락 제품에 안기면서 펑펑 울었어요. 어른 되어서도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줌마, 저 반드시 성공할게요. 나중에 아줌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꼭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몇 번이고 되뇌이더라고요. 저는 철민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하나만 해줘. 우리 딸 현주, 내가 지켜줘. 그것만 약속해.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누나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어머니. 그날부터 철민이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어떤 친자식보다 진한 인연이었죠. 세상에 피 섞인 자식 말고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제 인생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평생 혼자 사귀며 살아온 아픔이죠. 지금 제 옆에 있는 딸 현주는 사실 쌍둥이였어요. 언니가 있었죠. 이름은 현수였습니다. 현수와 현주 둘 다 제 뱃속에서 나온 소중한 생명들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도 딱 5분 차이로 나왔죠. 언니 현수가 먼저 나왔고 동생 현주가 뒤따라 나왔어요. 똑같이 생긴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3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난했거든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국밥집을 근근히 꾸려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그해 겨울이었어요. 현수가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코 훌쩍이는 정도였죠. 저는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먹이면서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병원 가려면 돈이 드니까요. 진료비에 약값까지 하면 10,000원은 좋게 나가는데 그 돈이면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현수의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그때서야 겁이 났어요. 애를 업고 동네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폐렴입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늦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큰 병원? 입원비? 그게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새끼인데. 저는 가게 금고에 있던 돈을 싹 끌어 모아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현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면서 죽으림을 다해 숨을 쉬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내 딸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저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세 번째 밤이 되던 날 현수는 제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조그만 가슴이 마지막으로 한번 들썩이더니 그대로 멈춰버렸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조금만 일찍, 돈 때문에 망설이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현수를 죽인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현수의 차가운 몸을 안고 미칠 것 같았어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생 현주가 물었어요. 엄마, 언니는 언제 와? 세상에 3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현주를 꼭 안으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현주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현수 목까지 더 잘 키우겠다고요. 그런데 하늘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현주마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4살 때였어요.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번에는 돈 걱정하지 않고 바로 큰 병원으로 뛰어갔죠. 소아마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주는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다리에 후유증이 남았어요.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된 거죠.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 현주가 운동의 날 돌아와서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친구들처럼 못 뛰어? 왜 나만 다리가 이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현주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저는 현주의 장애가 전부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수를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것도, 현주가 소아마비에 걸린 것도 다 제가 가난해서 생긴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현주는 다행히 성격이 밝고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학교는 약대를 나왔죠. 졸업하고 나서는 약국을 차려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현주가 겉으로는 밝게 웃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맞선을 몇 번 나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주가 약국 문을 닫고 집에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무슨 일 있었어? 현주가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맞선 남자가 현주의 다리를 보고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리요. 현주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저는 그저 한 가지 소원만 있었어요. 제가 죽기 전에 현주를 평생 지켜줄 든든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현주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죠.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현주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저는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철민이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건축과에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는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졸업하고 나서는 대형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3년 만에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31살 때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공간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인테리어 업체였죠.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는데 철민이가 워낙 일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입소문이 났어요. 강남 고급 아파트며 고급 빌라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면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업체가 됐죠. 성공했다고 해서 철민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명절 때면 어김없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우리 가게로 찾아왔죠. 한우 선물 세트, 고급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까지요. 제가 그런 거 사오지 말라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어머니, 제가 뭐 사드리는 거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철민이는 성공한 뒤에도 제 생일이며 현주 생일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달력에 표시해 놨는지 딱 그날이 되면 전화가 왔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외식하시죠? 그러면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 저희를 모시고 가곤 했어요. 현주한테도 그랬죠. 현주 생일이면 꼭 선물을 챙겨왔는데 그게 또 센스가 있었어요. 약국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거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철민이가 가게에 들렀는데 양복 차림이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이제 막 끝나서 바로 왔어요. 그러더니 양복 재킷을 벗어던지고 제 앞치마를 걸치는 거예요. 고급 와이셔츠 차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는 홀로 나가서 서빙을 돕기 시작했죠. 손님들한테 물 따라주고 반찬 리필해주고 빈 접시 치우고요. 손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왜 여기서 서빙을 하나 싶었겠죠. 그런데 철민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저녁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서 철민이랑 현주랑 저 셋이서 남은 갈비를 구워 먹었어요. 철민이가 고기를 구우면서 현주한테 물었죠. 누나, 요즘 어때요? 약국은 잘 되고 있어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응,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고 괜찮아.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아서 바쁘긴 한데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철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주가 괜찮다면서 웃었죠. 저는 옆에서 두 남매 같은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철민이는 진짜 현주를 친누나처럼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현주가 다리 불편한 거 알고 휠체어 밀어주고 계단 오르내릴 때 부축해주고 그랬던 녀석이에요. 현주도 철민이를 남동생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맞선에서 상처받고 와서 올 때도 철민이한테는 털어놓곤 했죠. 그러면 철민이가 위로했어요. 누나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고 세상 남자들이 눈이 없는 거라며 나중에 누나 다리 불편한 거 전혀 느껴지지 않는 최고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민이가 있어서 든든했죠. 만약에 내가 먼저 죽고 없더라도 현주에게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바로 철민이라는 사실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오순도순 지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철민이가 가게를 나서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누나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손을 흔들며 차를 타고 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어디 있나? 세상에 이런 복이 다 있나 싶었죠. 현주는 제가 보기에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 착한 딸이에요. 약국도 잘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하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여요. 우리 딸이 얼마나 외롭고 아픈지요. 현주가 30이 넘어서 맞선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소개해준 남자들이었죠. 다들 괜찮은 직업에 집안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기대했죠. 우리 딸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약사까지 하니까 금방 좋은 인연을 만날 거라고요. 그런데 현주가 첫 맞선에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어땠어? 남자분이 괜찮았어? 현주가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괜찮았어. 근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소개해준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남자가 현주를 보자마자 다리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도망가듯 자리를 떴대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내 딸이 그런 수모를 당했다니. 하지만 현주한테는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어요. 괜히 얘기하면 현주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맞선은 더 심했어요. 현주가 돌아와서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녁도 안 먹고요. 제가 방문 앞에서 불렀죠. 현주야, 밥 먹어야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현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태연한 척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현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무 일도 없어,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소개해준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약사라길래 기대하고 나왔는데 걸음걸이가 저러면 우리 부모님이랑 외출하기 창피하잖아요. 조건은 좋은데 좀 그렇네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내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현주는 다리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다른 건 누구보다 훌륭한 아이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맞선도 비슷했어요. 남자들이 현주의 다리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하거나 대놓고 실망한 기색을 보이거나 아니면 슬쩍 연락을 끊어버리거나요. 현주는 점점 맞선 나가는 걸 꺼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죠. 엄마, 나 그냥 혼자 살래. 약국 일도 바쁘고 이대로도 충분해. 그렇게 말하는 현주의 눈빛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졌어요.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38살 젊은 나이에 벌써 사랑을 포기하다니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현주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죠.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현주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겠어. 그냥 혼자 살다 죽어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내 딸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현주는 그 뒤로 아예 연애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약국 일에만 매진하고 집에 오면 방에만 있고요. 가끔 친구들이 소개팅 해보라고 하면 웃으면서 거절했대요. 나는 이제 연애 같은 거 안 해. 약국이랑 엄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현주가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장면을 볼 때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현주를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현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은 있어도 현주의 마음속 상처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주가 약국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설레는 표정이랄까요? 제가 물었죠.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현주가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약국에 단골 손님이 하나 생겼어. 자주 들르는 분인데 좀 친절하게 대해줬거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요. 현주가 오랜만에 보이는 설렘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현주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했죠. 그러니까 누군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다니. 그게 함정이었어요. 나쁜 놈들은 그런 걸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 자존감 낮은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파고들죠. 그리고 현주에게 그런 놈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때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어요. 현주가 설레는 표정을 지을 때 왜 그런지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기뻤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는구나 하고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너무 설레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죠.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왜 하필 우리 현주한테 접근했는지 말이에요. 현주가 정식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딸한테도 봄날이 온 거구나 싶었죠.
현주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던지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그 사람 소개해 줄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현주 얼굴에 홍조가 올라 있었어요. 38살 먹은 딸이 수줍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저는 당장 가게 예약을 취소하고 주말을 비웠죠. 그날 저녁 현주랑 그 남자가 가게로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키 큰 남자였어요.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멀쩡하게 생긴 얼굴이더라고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까지 딱 봐도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 같았어요. 그 남자가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저는 얼떨떨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의 소중한 따님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진상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39살이고 IT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한다면서 회사가 곧 대박 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지금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시리즈 A 라운드에서 50억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업 전망이 아주 좋아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말하는데 솔직히 제가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랑 화려한 말솜씨에 이 사람 뭔가 있구나 싶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진상이가 딸 현주를 정말 잘 챙기더라고요. 현주가 물을 쏟았을 때였어요. 컵이 넘어지면서 물이 테이블에 쫙 퍼졌는데 진상이가 번개같이 냅킨을 집어들고 달려왔어요. 현주 씨, 손 괜찮아요? 뜨거운 물 아니었죠? 아니야, 찬물이야.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컵을 가까이 놔둘 걸 그랬네요. 손 젖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현주 손을 닦아주고 테이블도 깨끗이 닦고 종업원한테 새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현주를 아끼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였어요. 계단이 3개 있었는데 현주가 내려가려다가 살짝 휘청했어요. 평소에도 현주가 계단 내려갈 때는 조심하거든요. 다리가 불편하니까요. 그 순간 진상이가 주저하지 않고 현주를 번쩍 안아 올린 거예요. 어머, 뭐 하는 거야? 현주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지만 진상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계단은 제가 안고 내려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현주 씨 다칠까봐 걱정돼서요. 그러고는 현주를 안은 채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현주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죠. 계단 아래에 내려놓고 나서 진상이가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평생 현주 씨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아니,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현주 씨가 다리 때문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우리 현주한테 이런 남자가 나타나다니. 저는 진상이 손을 꽉 잡았어요. 자네만 믿네. 우리 현주 부탁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킬게요. 진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여서 저는 완전히 믿어버렸죠. 차를 타고 가면서 진상이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저는 손을 흔들면서 대답했죠. 그래, 조심히 가. 차가 떠나고 나서 현주한테 물었어요. 어때? 엄마가 보기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상 오빠가 나한테 정말 잘해줘. 처음에는 내가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현주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현주를 꼭 안아줬죠. 우리 현주 복 받았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기뻐서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현수한테 말했죠. 현수야, 내 동생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거지? 고마워. 다음날 철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철민아, 현주가 남자친구 소개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 내가 보고 싶어 하니까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오, 진짜요? 드디어 누나한테 봄이 왔네요. 좋아요, 어머니. 철민이도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게 더 위험한 거였어요. 진상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너무 완벽해서 의심해야 했는데 저는 그저 감격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전 재산이라는 말에 번들거렸던 것도 시리즈 A라운드 같은 전문 용어로 저를 현혹시킨 것도 현주를 안아 올린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죠.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아니, 간절했던 거죠. 현주가 행복하기를 너무 바라서 의심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석 달 뒤였죠. 진상이가 빨리 현주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서 서두르더라고요.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현주한테 제대로 된 신혼집을 선물해 주기로요. 제가 3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어요. 가게 건물도 제 명의고 통장에도 목돈이 꽤 있었죠. 현수 몫까지 합쳐서 현주한테 다 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 준 곳은 강남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시세가 2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주한테 물었더니 현주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며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우리 현주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가 평생 모은 거 다 내주려고 모은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넣었어요. 잔금 치르는 날 현주랑 진상이를 데리고 부동산에 갔죠.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현주 명의로 넣었어요. 진상이가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금방 사라졌죠. 진상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현주만 잘 챙겨주면 그걸로 충분해. 등기를 마치고 나서 진상이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자리를 떴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화장실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7억짜리 아파트가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죠. 다음 날 저는 철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철민아, 현주 신혼집 인테리어 좀 부탁한다. 내가 아니면 못 믿어. 당연하죠, 어머니. 누나 집인데 제가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디예요? 주소를 알려주니까 철민이가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우와, 어머니. 여기 진짜 좋은 동네인데요? 누나 완전 로또 터졌네. 그래, 우리 현주 평생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철민아, 특별히 신경 써줘야 할 게 있어. 현주 다리 있잖아. 문턱 없애고 화장실도 미끄럽지 않게 하고 손잡이도 곳곳에 달아줘. 현주가 집안에서만큼은 불편함을 하나도 느끼지 않게 해줘. 철민이 목소리가 진지해지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누나한테 천국 같은 집 만들어 드릴게요. 바닥재는 충격 흡수되는 걸로 깔고 화장실은 논슬립 타일로 하고 침대 높이도 누나 다리 길이에 맞춰서 조절할게요. 그래,
역시 내가 최고야. 그리고 예산은 신경 쓰지 마. 최고급으로 해줘. 며칠 뒤 철민이가 현주, 진상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상담을 하려고요. 저도 같이 갔죠. 카페에서 만났는데 철민이가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동안 작업한 고급 아파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나죠. 현주가 눈을 반짝이면서 사진들을 봤어요. 그런데 진상이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철민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갑자기 진상은 철민의 나이를 물었어요. 33입니다. 아, 젊으시네요. 그럼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이런 고급 아파트 작업 많이 해보셨어요? 목소리 톤이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철민이도 느꼈는지 표정이 굳더라고요. 하지만 프로답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10년 정도 됐고요. 강남 쪽 고급 아파트는 30채 이상 작업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이 다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요즘 인테리어 업체들 믿기가 좀 그렇잖아요. 부실 공사하고 튀는 데도 많고, 진상이가 또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제가 끼어들었어요. 진상아, 철민이는 우리 집 식구나 다름없어. 내가 보증 설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애야. 아, 네네. 물론 어머님이 추천하시는 분이니까 믿죠. 그냥 제가 좀 꼼꼼한 성격이라서요. 진상이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철민이를 보는 시선이 뭔가 적대적이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서 철민이가 저한테 따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 좀 이상한데요? 뭔가 제가 거슬리는 것 같던데. 그래, 나는 그냥 꼼꼼한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사람 많이 봐서 아는데 저 사람 눈빛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이상해요. 철민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그냥 철민이가 예민하게 느낀 거라고 생각했죠. 괜찮아. 현주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내가 인테리어만 잘해주면 돼. 네,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계약서를 쓰고 공사 날짜를 잡았어요. 철거부터 시작해서 석 달 안에 끝내기로 했죠.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였어요. 공사가 시작되던 날, 저는 아파트에 가서 철민이랑 작업 반장들한테 음료수랑 간식을 잔뜩 사다 줬어요. 우리 현주 평생 살 집이야. 부탁한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친누나 집 짓는다 생각하고 할게요. 철민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철민이를 믿었어요. 이 세상에 철민이만큼 현주를 아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공사 현장에서 진상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철민이가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밤이었어요. 철민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쯤이었죠.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떨리면서도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죠.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면서 당장 제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철민이가 도착했을 때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앉으라고 하더니 충격적인 걸 보여준다면서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파트 거실이 보였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그 집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진상이가 보였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가 진상이 무릎에 앉아 있었고 술병이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여자가 깔깔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진짜 그 절름발이랑 결혼할 거야? 비위도 좋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절름발이라니
우리 현주를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진상이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야, 1년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돼. 저 아파트가 내 거잖아. 명예 넘겨받고 바로 이혼해. 위자료 챙겨서 너랑 하와이 갈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영상은 계속됐어요. 진상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현주가 걷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과장되게요. 어머, 진상 오빠. 저 다리 아파요. 안아줘요. 진상이가 현주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깔깔 웃었어요. 여자도 함께 웃었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로, 슬픔으로, 배신감으로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내 딸을 사랑한다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영상 속 진상이가 계속 떠들어댔어요. 장모 그 늙은이 금고에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내가 살살 꼬셔서 다 빼돌려야지. 뭐, 갈비집 건물도 내 거 될 거고. 여자가 진상이한테 매달리면서 물었어요. 근데 오빠 진짜 빚 많다며? 사채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저 절름발이랑 1년만 참으면 빚 다 갚고 우리 신혼여행 가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보다가 손에서 놓칠 뻔했어요. 철민이가 얼른 받쳤죠. 영상이 계속됐어요. 진상이가 여자랑 키스하고 소파에 넘어지고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철민이가 황급히 영상을 멈췄죠. 이 뒤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로 사리로 떨렸죠. 이 영상을 어떻게 찍은 거야? 철민이가 설명했어요. 어젯밤에 현장에 두고 온 장비가 있어서 가져오러 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이상해서 조용히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처음에는 당장 뛰어들어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었지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휴대폰 녹음을 켰고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날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초소형 CCTV를 집안 곳곳에 숨겨놨대요. 거실, 침실, 화장실 앞에요. 그래서 저 둘이 애정 행각을 하는 장면, 저희 욕하는 장면, 빚 얘기하는 장면이 전부 찍혔다고 했어요. 저는 철민이를 꽉 껴안았어요. 고맙다, 철민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현주가 평생 저런 쓰레기한테 속았겠구나. 철민이도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영상 보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누나가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순수한데, 저런 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진정해, 철민아. 이제부터가 중요해. 저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 쓰레기 같은 놈을 완전히 박살내야 해요. 철민아, 이 영상을 여러 개 알단 복사해 놓고 이 여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진상이에 대한 것도 모두 다 말이야. 내 어머니 이미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영상을 돌려봤죠.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혀갔어요. 어떻게 저 자식을 완전히 매장시킬까 고민했어요. 그냥 파혼하면 안 돼요. 저 자식이 위자료 요구하면서 현주한테 또 상처를 줄 거예요. 아니면 소문을 퍼뜨려서 현주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박살내야 해요. 저 자식이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요. 다음 날 아침 철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진상이 이 남자 신용불량자예요. 빚이 3억이 넘어요. 사채도 5천만 원 썼고요. 저 여자는 김미나라고 진상이 대학 후배래요. 둘이 3년째 만나고 있대요. 3년이나? 네, 그러니까 우리 누나한테 접근한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3년이라니요. 그러니까 우리 현주한테 접근한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빚더미에 앉은 놈이 내 딸을 구원의 사다리로 본 거죠. 철민아, 현주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그리고 저 자식들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짤 거야.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나한테 생각이 있어. 철민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누나는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래, 현주가 제일 걱정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주는 진상이라는 이 남자를 계속 믿을 수도 있어. 그럼 또 저런 쓰레기한테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차라리 지금 아픈 게 나아. 맞아요. 제가 누나 옆에서 잘 지킬게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진상이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요. 저 자식은 제 딸을 우습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예요.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을 그냥 둘 순 없죠. 저는 철민이가 CCTV로 찍은 영상을 USB에 담아서 현주한테 보여줬어요. 현주는 화면을 보다가 숨을 쉬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제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제 옷이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바보 같아.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했을까? 저는 현주 등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했죠. 내 잘못이 아니야, 현주야. 저 쓰레기 같은 놈이 나쁜 거지. 현주가 눈물을 닦으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물었어요. 저는 현주 눈을 똑바로 보면서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파혼하면 저놈이 위자료 요구하고 내 소문 퍼뜨려서 내가 더 상처받아. 확실하게 저놈을 매장시켜야 해. 현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딸이 얼마나 강한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했죠. 공사도 끝났으니까 자네 부모님과 친척들을 다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진상이가 좋다면서 언제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번 주말이 어떻겠냐고 했죠. 그리고 미끼를 던졌어요. 그리고 결혼식 전에 자네 기 좀 살려주게 아파트 공동명의 서류도 그날 주마. 전화 너머로 진상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과장되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이한테 연락했어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한다고 알려줬죠. 철민이가 알겠다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진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랑 친척들 다 온다면서 총 15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음식 준비 많이 하겠다고 말했죠. 진상이가 자기가 케이터링 업체 알아보겠다면서 나섰어요.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엄마가 직접 음식 준비하고 싶어? 우리 사위 부모님들한테 대접해야지. 진상이가 감격한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가게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골라서 양념을 했어요. 각종 반찬도 정성껏 만들었죠. 현주도 도왔어요. 현주가 칼로 야채를 써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현주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현주야. 엄마랑 철민이가 다 지켜줄게. 집들이 전날 밤 철민이가 아파트에 가서 모든 준비를 했어요. 대형 스크린을 거실에 설치하고 프로젝터랑 음향 시스템을 연결했어요. 영상 파일도 USB에 담아서 여러 개 준비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철민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내일 저 자식 인생 끝장납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기대가 섞여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진상이는 파멸할 거고 현주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현주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아플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현주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현주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현주 옆에 앉았어요. 현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현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진상 오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 근데 외로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모른 척했어. 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저는 현주를 꽉 안아줬어요. 미안해, 현주야. 엄마가 현주를 더 사랑해줬어야 했는데. 현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이제 괜찮아. 내일 지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집들이 날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아파트로 옮겼어요. 철민이가 와서 도왔죠.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어요. 오후 6시쯤 진상이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명품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머리도 기름을 잔뜩 발라서 번들거렸어요. 저한테 인사하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지만 저는 참았어요.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맞아줬죠. 어머님, 정말 멋지게 나왔네요. 철민 사장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상이가 거실을 둘러보면서 감탄했어요. 철민이는 무표정하게 고맙다고만 했어요. 곧이어 진상이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진상이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더라고요. 사돈,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게 됐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입으로는 감사하다면서 눈빛은 우리 집 재산을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상이 친척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들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이런 집이면 얼마예요? 진상이가 으스대면서 대답했어요. 20억 정도 합니다. 공시가는 7억이고요. 모든 손님이 다 모였어요. 총 18명이었어요. 진상이 가족들만 15명이고 저희는 저랑 현주랑 철민이 셋이었죠. 저는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식사하기 전에 짧은 축하 인사 좀 하겠습니다. 진상이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웃어라. 곧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철민이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어요. 저는 철민이한테 미리 부탁해놨거든요. 오늘의 사회자 역할을 맡아달라고요. 철민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진상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역시 천안밖에 없다면서 서프라이즈 영상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 앞 중앙에 섰어요. 진상이 부모님도 환하게 웃으면서 아들을 바라봤죠. 친척들도 박수를 치면서 영상을 기다렸어요. 저는 현주 손을 꽉 잡았어요. 현주도 제 손을 꽉 쥐었죠. 거실에 불이 꺼지고 웅장한 음악 대신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화면 가득 진상이가 현주의 다리를 흉내내며 조롱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어머, 진상 오빠. 저 다리 아파요. 안아줘요. 아, 너무 웃겨.
진상이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순식간에 파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진상이의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진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어서 내연녀와 뒹구는 장면이 나왔어요. 음향 시스템을 통해 진상이 목소리가 고화질로 퍼져나갔어요. 야, 1년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돼. 저 절름발이랑 1년만 참으면 빚 다 갚고 우리 신혼여행 가는 거야. 친척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상이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영상은 계속됐어요. 진상이가 장모 금고에 현금 많다면서 살살 꼬셔서 빼돌리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왔죠. 갈비집 건물도 자기 거 될 거라고 말하는 장면도요. 당황한 진상이가 이거 조작이라고 딥페이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스크린을 가리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죠. 진상이가 내연녀와 키스하고 옷을 벗기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철민이가 그때서야 영상을 멈췄죠. 불이 켜지고 저는 미리 준비한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진상이 얼굴에 냅다 소금을 뿌렸어요. 이 나쁜 놈아. 감히 내 딸을 병신 취급해? 내 놈 인성이야말로 구제불능이다. 진상이 부모가 제 다리를 붙잡고 빌었어요. 사돈 죄송하다면서 자기 아들이 정신이 나갔다면서 용서를 구했죠.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자식 농사 그따위로 지은 죄 달게 받으시오. 현주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진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진상이가 손을 뻗으면서 오해라고 저 영상은 조작이라고 변명했어요. 현주는 진상이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그의 얼굴에 던졌어요. 내 다리는 불편하지만 내 인생은 너 같은 쓰레기가 함부로 할 만큼 하찮지 않아.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현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철민이는 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경찰이 진상이한테 다가가면서 사기 미수,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어요. 진상이는 수갑을 찬 채 두고 보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이게 다 조작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끌려나갔어요. 내연녀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어 연행되었고 진상이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진상이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면서 머리를 조아렸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소. 당장 꺼지시오. 진상이 가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친척들도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죠. 거실에는 저랑 현주랑 철민이만 남았어요. 현주가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주를 꽉 안아줬어요. 철민이도 다가와서 현주 어깨에 손을 올렸죠. 누나 이제 괜찮다면서 다 끝났다고 위로했어요. 현주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고마워, 철민아.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제가 현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할 것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런 인간 쓰레기가 나쁜 거지. 철민이가 거실을 돌아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팔아. 부정탄 집에서 우리 현주 못 살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현주는 손해가 클 텐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현주 손을 잡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는 돈보다 내가 중요해. 철민이가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아깝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깝긴. 우리 셋이서 먹으면 되지. 철민아, 고기 구워. 그날 밤 저희 셋은 진상이를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먹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현주는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현주의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구나. 저 쓰레기 같은 놈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고 우리 현주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민이랑 저랑 함께 현주를 지켜줄 거예요. 며칠 뒤 진상이는 정식으로 기소됐어요. 사기 미수,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요. 내연녀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죠. 진상이 집안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퇴직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주는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만 있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약국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철민이는 매일같이 저녁에 들러서 현주랑 저랑 같이 밥을 먹었죠.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빠르게 팔렸어요. 저는 그 돈 전액을 장애인 재활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현주 이름으로요. 현주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이게 현주한테도 치유가 될 거라고요. 기부금 전달식 날 현주가 말했어요. 이 돈이 저처럼 상처받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 현주가 완전히 회복했다는 걸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는 걸요. 진상이의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어요. 저는 현주랑 철민이랑 함께 법정에 출석했죠. 방청석에 앉아서 피고인석에 앉은 진상이를 봤어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더라고요. 말쑥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사기 미수, 명예훼손, 주거침입,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3억 원의 빚까지 전부 드러났죠. 진상이가 현주한테 접근한 게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됐어요. 철민이가 찍은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됐어요. 법정에서 그 영상이 다시 재생될 때 저는 현주 손을 꽉 잡았어요. 현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진상이 변호사가 일어나서 변론했어요. 피고인이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면서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고 둘러댔죠. 내 연녀와의 관계도 피고인이 외로워서 저지른 실수라고 했어요.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이 3년 동안 내 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장애를 조롱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죠. 재판장이 진상이한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진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현주 씨,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연기일 뿐이었죠. 재판장이 현주한테 피해자 진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현주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섰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현주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죠. 현주가 진상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다리 때문에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피고인은 그런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이용했어요. 현주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피고인이 저를 조롱하고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현주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요. 현주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주를 꽉 안아줬어요. 철민이도 현주 어깨에 손을 올렸죠.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위로했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죠. 저는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현주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겨우 집행유예라니요. 하지만 현주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저 사람은 신용불량자의 전과자가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법정을 나오면서 진상이 부모님이 저희 앞을 가로막았어요. 진상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진상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이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자식 잘 보살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요. 그렇게 말하고 저희는 법원을 나왔어요. 바깥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죠. 철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누나, 오늘 제가 한턱 낼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현주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철민아. 고기 먹으러 가자. 저희는 고깃집으로 갔어요. 삼겹살을 구우면서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진상이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어요. 날씨 얘기, 가게 얘기, 철민이 회사 얘기요. 현주가 소주 한 잔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엄마, 철민아, 정말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철민이가 소주잔을 들면서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나?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저도 소주잔을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짜 가족이지. 셋이서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소리가 고깃집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이겨냈구나.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구나. 한 달 뒤 현주가 약국 확장 이전을 결정했어요.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직원도 한 명 더 뽑았죠. 현주가 점점 밝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현주가 가게로 왔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엄마, 나 상담 치료 받으려고. 상담 치료? 응, 트라우마 치료. 병원에서 추천해줬어.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래. 저는 현주 손을 잡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비용 다 댈게. 아니야, 엄마. 내가 할게.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현주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현주가 정말로 회복하고 있구나. 석 달 뒤
현주가 상담 치료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저는 현주를 꽉 안아줬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현주가 다시 일어섰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진 현주였어요. 철민이는 여전히 주말마다 가게에 들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와주고 저희랑 함께 밥을 먹었죠. 어느 날 철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결혼 생각해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 누구야? 제 회사 디자이너예요. 착하고 예쁘고 제가 고아라는 것도 전혀 신경 안 써요. 철민이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철민이를 꽉 안았어요. 그래, 우리 철민이도 이제 장가갈 나이지. 언제 데려와봐. 며칠 뒤 철민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29살에 밝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죠. 현주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날 저녁 저희 넷은 가게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밥 먹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1년이 흘렀어요. 철민이는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주례를 섰어요. 결혼식장에서 철민이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전 굶주린 소년이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어 가정을 꾸리다니요. 피로연이 끝나고 철민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철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큰절을 했어요. 저는 철민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고마운 건 엄마야. 옆에 있던 현주도 철민이를 껴안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철민이 신부도 저희한테 인사를 했죠. 이제 우리 가족이 넷이 됐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요. 철민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끔은 밖에서 외식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현주가 약국 문을 일찍 닫고 가게로 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나 요즘 한 분이 자주 약국에 오세요. 그래, 단골 손님? 응, 근데 그냥 단골 손님은 아닌 것 같아. 현주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또 어떤 분인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우리 약국 근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처음에는 환자분들 처방전 때문에 오셨다가 나중에는 그냥 들르시더라고요. 현주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셨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좋다고 했어, 엄마. 현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진상이 일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봐요. 현주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 이번엔 천천히 알아갈 거야. 그리고 그분은 내 다리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어. 정형외과 의사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야. 한 달 뒤 현주가 그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이름은 박준혁, 42살의 정형외과 전문의였어요.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는 없다고 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온화한 인상에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준혁 씨가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혁입니다. 현주 씨와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진상이 때처럼 속으면 안 되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죠. 준혁 씨, 현주 다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어머님. 저는 정형외과 의사라서 오히려 더 잘 이해합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이시죠? 현주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잘 알아요. 준혁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비슷해요. 제 동생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때 동생을 치료해 주셨던 정형외과 선생님을 보고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준혁 씨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현주를 바라보는 눈빛도 진상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존중과 애정이 가득했죠. 몇 달 동안 저는 준혁 씨를 지켜봤어요. 현주랑 데이트할 때도 항상 현주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고 계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구축했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요. 어느 날 철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박준혁 씨 좀 알아봤는데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병원에서도 평판 좋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기로 유명하대요. 빚도 없고 재산도 적당히 있고요. 그래, 고맙다, 철민아. 어머니, 이번엔 진짜 누나가 행복할 것 같아요. 철민이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혁 씨가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현주가 가게로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준혁 오빠가 청혼했어.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현주를 꽉 안아줬어요. 축하해, 현주야. 정말 축하해.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현주가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준혁 씨는 모든 면에서 현주를 배려했어요. 신혼집도 현주 다리를 고려해서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으로 골랐고 집 안 인테리어도 철민이한테 부탁해서 현주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결혼식 날 현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제가 현주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현주가 조금 절뚝거렸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죠. 준혁 씨가 현주를 받아들이면서 말했어요.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그 약속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결혼식장에는 철민이 부부 그리고 제가 아끼는 가게 단골 손님들이 왔어요. 모두가 축하해줬죠. 피로연 자리에서 현주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고마워. 날 믿어줘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저는 현주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빈 가게가 쓸쓸하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죠. 현주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철민이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저는 제 역할을 다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갈 차례죠. 며칠 뒤 현주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가게에 들렀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그래, 보기만 해도 알겠다. 현주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준혁 오빠가 그러는데 나중에 아기 생기면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야 한대.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 응, 벌써부터 계획 세우고 있어. 다리 불편한 엄마가 애 키우기 힘들 테니까 자기가 육아휴직도 쓸 수 있다고 했어. 현주 목소리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현주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그럼 엄마가 손주 볼 날도 머지 않았네. 엄마, 준혁 오빠가 그러는데 쌍둥이였으면 좋겠대. 그럼 언니 현수 이름도 쓸 수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하늘에 계신 현수도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행복하니까요. 석 달 뒤 철민이 부부한테서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아기가 생겼대요. 저는 이제 곧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느 주말 저녁 저희 5명이 가게에 모였어요. 현주 부부, 철민이 부부, 그리고 저요. 갈비를 구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준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무슨 소리예요? 현주가 원래 착한 애지. 철민이 아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우리 오빠가 항상 그래요. 어머님 덕분에 자기가 사람 됐다고. 모두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돈 많고 큰 집에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밥 먹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현주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별이 참 많이 떴다.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언니 현수인 것 같아. 저도 창밖을 봤어요. 정말로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럴 거야. 현수도 하늘에서 우리 보면서 웃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수야, 내 동생 행복해. 그리고 엄마도 행복해. 걱정하지 마.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웃으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년 전 굶주린 소년에게 밥 한 그릇 떠준 것, 쌍둥이 딸을 낳았지만 한 명을 잃은 것, 남은 딸의 다리가 불편해진 것, 사기꾼한테 속을 뻔한 것,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행복해졌어요.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사랑을 찾았고, 진짜 행복을 얻었으니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볼 거예요. 쌍둥이 숯불갈비 간판을 밝히고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찾아올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와주면서 함께 밥을 먹을 거예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 가족의 행복이에요.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가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